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일주일에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석 장에서 10장으로 늘어납니다. 얇고 통기성이 좋아 여름철 수요가 급증한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는 생산 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최대 농수산물 시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인근 수도권으로 확산하자 중국 방역당국이 전시 상태를 선언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이번 집단 감염은 중요한 사건이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심장 합병증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등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을 취소했습니다. 이 약의 복용 사실을 공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신뢰 유세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긴축을 사고했습니다. 지난주에 벌써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올여름은 예년보다 폭염이 더 잦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여름철 기온은 온도와 습도 외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여름철 기온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로봇의 힘을 빌려 장애를 극복하는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진이 모여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위한 로봇 경연 대회를 열 정도인데요. 오늘 사이언스 취재 파일에서는 웨어러블 로봇 어디까지 진화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는 18일부터 일주일에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석 장에서 10장으로 늘어납니다. 얇고 통기성이 좋아 여름철 수요가 급증한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생산도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희경 식약처장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월 18일 이번 주 목요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합니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을 금지합니다. 최근 더운 날씨로 인해 비말 차단용 등 착용이 간편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식약처는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22개 업체 40개 품목을 허가하는 등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량이 확대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쩍 날이 더워지면서 보건용보다 얇은 덴탈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덴탈 마스크라고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상당수가 진짜 덴탈 마스크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 건지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가격은 한 장에 500원 정도. 저렴한 데다 보건용 마스크보다 얇고 가벼워 많이 팔립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필터 마스크가 호흡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얇은 걸 착용하고 있거든요. 제 비말이 튀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도 부쩍 일회용 마스크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덴탈 마스크라는 이름으로 팔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 일회용 마스크와 덴탈 마스크는 다릅니다. 의료진에게 우선 공급되는 덴탈 마스크에는 MB 필터와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침방울 차단과 방수 효과 등 5가지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습니다. 수술용 덴탈 마스크와 인증 없는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겉보기에는 크게 다른 점이 없지만 식약처에서 인증된 이 수술용 덴탈 마스크에만 이렇게 의학 외품 표시가 있습니다. 반면 일회용 마스크는 이런 인증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효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KC 인증을 받았다고 홍보하기도 하지만 이건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입자 차단 효과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감염 예방 효과를 보려면 의약 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덴탈형 마스크는 비말 감염 차단이나 방수 기능에 대해서는 효과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중국산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왔을 때 그것이 식약처에서 검사를 해서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받지 않고서 이제 시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정부가 최근 허가를 내준 KFAD, 즉 침방울 차단 마스크도 비슷한 기능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증받은 마스크 물량은 충분하지 않아 연일 품절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달 말까지
덴탈 마스크와 침방울 차단 마스크 생산량을 각각 하루 100만 장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공적 판매하는 보건용 마스크의 하루 공급량이 700만 장 안팎인 데 비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여름 방역 대책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폭염기라도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노인들이 많아 방역 대책을 강화한 노인쉼터 운영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력사무소나 건설 현장의 식당은 밀집도가 높아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서 별도의 지침을 만든 뒤 지자체가 점검하게 할 계획입니다. 기본 방역 수칙은 중대본이 50여 개, 사업장 관련 수칙은 고용노동부가 10여 개 만들 예정입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가을철 제유행에 대비해 생활방역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칙을 안 지킨 이용자는 벌금 외에 과태료 조항을 신설해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등 천재지변과 국가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우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교 수업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달 내 관계법령을 개정해 2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각 시도교육청에 수행평가 비율을 낮추도록 요청했고 17개 시도교육청의 수행평가 비율은 39%에서 22%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수도권에 내려진 강화된 방역 조치가 무기한 연장됐지만 신규 환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10%를 넘어 방역 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신규 확진 환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자는 하루 평균 36.5명으로 이전 2주간의 20.4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일주 단위로 분석해봐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명에서 40명대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접촉자 추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으나 빠른 전파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단 감염은 종교시설,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이 10%를 넘어 방역 당국의 고민이 더욱 커졌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약 90% 그리고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조사 중인 사례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깜깜이 환자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감염원과 접촉자 추적이 늦어져 2차, 3차 전파를 막는 게 힘들어집니다. 최근에는 60대 이상 고령층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중증, 위중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밀폐된 곳에 모임에 가지 않는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에서는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수도권 중심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격리 치료 중인 환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에 재유행 전망까지 잇따르면서 병상 부족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료기관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국가지정격리병원 등 3종류입니다. 이 중 정부가 확보한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1,769개, 사용 중인 건 778개로 991개는 비어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태원 클럽발 첫 환자가 나온 뒤 40여일 만에 수도권 내 격리치료 환자가 3배 가까이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벌써 수도권 국가지정격리병상은 거의 다 찼습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 환자가 늘면서 증세가 악화돼 전문치료시설을 갖춘 국가지정병상으로 이송이 많아진 탓입니다. 정부는 병상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유행을 대비하여 방역물자, 치료병상, 의료인력 등 치료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100명의 환자가 나올 경우 타 지역과 병상 활용을 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구 경북에서 700명, 800명 단위까지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수도권은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1000명, 2000명 단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는 안 돼 있지 않나. 사실은 그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경증, 중증 구분 없이 무조건 병상 배정을 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고위험군 환자 치료를 돕고 의료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 집단 발생 속에 고령 환자가 급증하면서 위중, 중증 환자가 느는 데 따른 경고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간 병상 활용 계획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이나 전문가들은 공유가 안 돼 있어서 실제로 대규모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혼선도 우려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음성으로 확인돼 최종적으로 가짜 양성, 위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롯데월드를 다녀왔던 고3 학생에 이어 광주와 충남에서도 3명이 위양성 결론이 났는데요. 밀려드는 검사로 검사 담당자들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검체 처리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광주와 충남 확진자 3명이 재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뒤 최종 위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5일 롯데월드를 다녀온 고3 사례처럼 애초 양성 결과가 잘못된 가짜였다는 겁니다. 진단검사관리위원회의 분석과 현장 조사 결과 본 건은 검체 취급 과정 중 발생한 오류로 인한 위양성으로 진단 시약 문제가 아닌 검사 과정 오염으로 봤습니다. 많게는 하루 3만 건 이상 쏟아지는 검사에 피로가 누적되면서 검체를 다루다 실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원 검체는 음성이 나왔는데 검사를 위해 용액을 넣고 희석한 검체만 양성 반응을 보여 검체 취급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논산 환자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원검체는 음성이 나왔고 희석한 검체가 양성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동일한 검체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과정 중에 뭔가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특히 폐와 같은 하기도 쪽 검체만 양성이 나오고 목, 코 등 상기도 검체는 음성이 나온 것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는 초기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 신규 감염자라면 상기도 검체 결과 양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상기도 검체 결과가 음성이고 그다음에 하기도인 객담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그 감염 초기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초반에는 상기도 쪽에서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상기도 검체 양성이고 위양성 사례가 늘어나면 초기 역학조사 등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되는 만큼 방역당국은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검사 전문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체 관리 등 검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검사 담당자들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 보충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국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4.1%로 지난해 1분기 5.3%보다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악화해 1분기 매출액은 1.9% 감소하면서 지난해 3분기 마이너스 0.5%보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기업 부채 비율은 88%로 지난해 4분기 84.3%보다 상승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월 이후 기업 수익성 등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8살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입국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자가격리할 만한 마땅한 거처가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반복적으로 방문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신체 일부가 불편한 장애인들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그런 보조 로봇에 관한 건데요. 네. 저희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이 하반신 마비 장애인의 보행을 돕는 보조 로봇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공개된 이 착용형 보행 보조 로봇과 또 각국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경쟁하는 행사죠. 이른바 로봇 올림픽으로 불리는 사이베슬론 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실제로 이 보행 로봇을 착용하고 걷는 것은 물론이고 또 앉았다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다 수행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로봇을 착용하신 분이 원래 하반신 마비를 앓고 있는 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함께 또 준비해 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취재를 했던 그 분은 이제 20여 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김병욱 씨입니다. 하지만 이 보행을 보조해주는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저렇게 뭐 걷거나 뭐 비탈진 곳을 걷는 일, 그리고 또 뭐 계단 오르기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크기가 사실은 로봇이 뭐 작진 않아서 무게가 좀 만만치는 않은데요. 로봇 무게만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입고 오래 걷거나 아니면 오래 서 있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저 웨어러블 로봇은 그런 한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착용자가 무게를 덜 느낄 수 있도록 무게가 나가는 부품의 배치를 좀 바꿔서 그러니까 무게를 분산시키는 그런 특수 설계를 거쳤습니다. 또 로봇은 이 착용자의 걸음걸이를 30분 이내로 분석하게 되는데요. 분석된 특성에 맞게 로봇이 맞춤형으로 보조를 맞추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보행 속도를 1분당 40m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됐는데요. 이는 이 기존 보행 로봇보다는 4배 정도 향상된 성능이고요. 이 정도면 시간당 한 2km 정도를 걷는 비장애인의 정상 보행 속도와 견줄 만한 속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화면을 통해서 봤지만 일반적으로 그 로봇을 입고 일상생활을 적응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훈련의 느낌이 나는데 맞아요. 이분이 그 사이베슬론 대회에 출전하는 우리나라 대표 선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이베슬론은 이제 신체 일부가 불편한 장애인이 로봇을 입고 신체 기능을 겨루는 그런 대회인데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고 2016년 첫 대회에 이어 올해 2번째 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 보셨던 김병욱 씨와 이주현 씨, 국내에는 이렇게 2명의 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첫 대회에서 김병욱 씨가 동메달을 따면서 우리나라 웨어러블 로봇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뭐 로봇의 성능이 더 좋아진 만큼 연구팀은 올해 스위스 대회에서는 우승을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의 각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대한민국 로봇이 세계 최강임을 금메달, 은메달로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뽑힐 거라고는 잘 생각을 못하고 약간 즐기다 가자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렇게 연습을 좀 하면서 뽑히게 되니까 뭔가 수학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열심히 훈련을 해서 한번 1, 2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단 오르기랑 그 오르막하고 내리막 미션을 아직 공개를 안 했는데요. 6개 미션 전부 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저는 로봇 잘 만들고 이제 여기 계신 두 선수분들께는 몸 관리 잘 해서 저희가 진짜로 금메달하고 은메달 놓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금메달과 은메달로 보답하겠다. 세 분에게서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훈련 성적도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로봇을 입고 모두 6개의 미션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6개의 모든 미션을 5분대에 통과할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계 상위 팀인 미국과 스위스가 4개의 미션을 6분대에 수행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공개된 바 있으니까 이 공개된 기록만 놓고 보면 올해 대회에선 정말 우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대회가 이제 멀리 스위스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스위스
스위스에서 우리 대표팀의 우승 소식,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한 기술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 장애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에서 어떤 감동이 느껴지는데요. 네, 뭐 감동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더 특별한 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모습이 웨어러블 기기를 아마 가장 대중들에게 좀 강하게 인상을 남긴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2012년 런던 마라톤 경기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로봇 슈트를 입은 여성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예. 이 여성은 당시 16일 동안 걸어서 42.195km를 완주했고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이 슈트는 이스라엘 기업이 만든 리워크라는 로봇이라고 하던데요. 하반신이 마비된 여성이 다시 걷는, 정말 이름처럼 다시 걷는 이 모습이 감동과 더불어서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주로 하반신 마비 장애인들이 입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쭉 보여드렸는데 이 사람의 활동을 보조해주는 웨어러블 로봇은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혹은 뭐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노약자와 환자의 보행을 보조하는 웨어러블 로봇은 물론이고요. 하루에도 수많은 물건을 들어 올려야 하는 택배 기사들에게 허리에 찰 수 있는 로봇을 입도록 해서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도록 보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 심지어 미국의 한 공항에서는 공항 물류 작업자가 무거운 여행 가방을 손쉽게 들고 내릴 수 있도록 입고 작업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웨어러블 로봇이 장애를 극복하는 것 말고도 산업 목적으로도 아주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은 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의 규모만 봐도 좀 알 수 있는데요. 2016년 9,6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100억 원을 넘던 시장 규모가 2026년 46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5조 4천억 원까지 연평균 47.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예. 고령 사회의 흐름과 맞물려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웨어러블 로봇이 이미 산업 현장은 물론이고요. 재난 현장이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포츠 등 여러 가지 분야에 이미 쓰이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우리 생활에 또 웨어러블 로봇이 어떻게 활용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베이징의 코로나19 집단 발병 사태가 심상치 않자 중국 방역 당국이 전시 상태에 진입했다고 선언하면서 20만 명에 대한 전수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발병은 중요한 사건이라며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운동장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장으로 변했습니다. 베이징의 최대 농수산물 도매 시장인 심파디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한 검사입니다. 검사 대상은 무려 20만 명으로 대부분 시장 방문자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심파디의 시장 관리자 등이 전격 해임됐습니다. 베이징 당국은 수입 연어를 절단할 때 쓰는 도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바이러스는 유럽에서 온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럽 연어 유통이 막혔고 연어 등을 사용하는 베이징 등의 음식점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번 집단 감염은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원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n this particular case, I think obviously it is one of the hypotheses, and this hypothesis continues and needs to be further tested. WHO는 특히 베이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고 잘 연계된 대도시라는 점에서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성공적인 통제 능력을 보여줬던 다른 국가들도 코로나19가 재발할 수 있다며 각국은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Even in countries that have demonstrated the ability to suppress transmission, countries must stay alert to the possibility of resurgence. WHO는 또 남반구에 이미 독감 시즌이 시작했다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같이 유행하는 것은 과부하에 걸린 보건 시스템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코로나19 집단 발병지인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에서 검출된 것보다 전염력이 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관변 매체 환구시보는 우한대학 바이러스 연구소의 양잔추 교수가 이번에 베이징의 도매시장에서 시작된 감염으로 나흘 동안 79명의 확진자가 나온 점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잔추 교수는 우한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에 환자 발생을 처음 보고한 이후 1월 17일까지 확진자가 62명이었던 데 비해 베이징에서 나흘 만에 79명이 나온 것은 예상 밖이라고 평가했다고 환구시보는 전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대형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국지적 사건에 불과하며 추가 확산 여부는 앞으로 3일이 관건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전염병학 수석 전문가 우준 여우는 관영 CCTV에 출연해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앞으로 3일 동안이 이번 유행의 추세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준 여우 전문가는 또 이번 발병은 매우 제한된 범위의 국지적 사건이며 향후 3일 동안 환자 수가 대폭 늘지 않는다면 진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베이징 전체의 대응 수준을 올리지 않아도 되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핵산 검사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허용했던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한 긴급 사용을 취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극찬과 함께 자신이 실제로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던 만큼 다시 한번 체면을 구기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FDA는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 것은 더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약품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잠재적인 혜택보다 더 큰 위험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거로 심장합병증 보고를 들었습니다. AP통신은 심장박동 문제와 심각한 저혈압, 근육과 신경계 훼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달 초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의 감염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26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의 임상시험을 중단했습니다. 의학계에서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Executive group has implemented a temporary pause of the hydroxychloroquine arm within the Solidarity trial while the safety data is reviewed.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며 극찬했던 약입니다. 직접 복용하고 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FDA의 이 같은 결정에도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So I don't know, but I took it and I felt good about taking it. I don't know if it had an impact, but it certainly didn't hurt me. I feel good. 코로나19의 부실 대응으로 비판이 적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다시 한번 무리수를 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난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전 세계 53개국 중 92%에 해당하는 49개국에서 미국보다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독일 리서치 업체 달리아 리서치는 민주주의 연합과 공동으로 전 세계 53개국 주민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한 비율은 중국,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에서 높게 나왔고 미국이 중국보다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 한국, 타이완 등 4개국에 그쳤습니다. 자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한 비율은 중국과 베트남, 그리스 순으로 높았으며 한국도 7위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잘했다고 평가한 비율이 낮은 국가는 브라질, 칠레, 프랑스, 스페인 등의 순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굳게 닫혔던 유럽 내 국경이 다시 열렸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대부분이 이동 제한을 풀고 관광객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탈리아 병원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우려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독일과 덴마크 국경에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굳게 닫혔던 국경이 다시 열리면서 덴마크의 관광지로 가려는 차량들입니다. All German citizens can go into Denmark if they have booked a vacation in Denmark for minimum 6 nights.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EU 회원국 대부분이 이동 제한을 풀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던 지난 3월 국경을 폐쇄한 뒤 석 달 만입니다. Ein bisschen früher sein können, aber okay. Jedes Land hat seine Ansichten und das müssen wir akzeptieren. 이번 국경 개방은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입니다. EU 국가들은 타격을 입은 관광 산업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odo preparado, tenemos ya todas las medidas higiénico-sanitarias de los 17 protocolos que ha establecido RIU. Está todo prácticamente a punto y bueno, pues esperando a ver qué tal.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이탈리아에선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로마의 병원에서 100여 명의 확진자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2차 확산의 징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2차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냥 넘길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에는 EU 밖의 국가들에 대한 입국 제한도 풀릴 것으로 보여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항체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항체가 형성된 경우 길게는 2개월 동안 지속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 세인트 조지 대학 연구팀은 코로나19 확진자 1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항체 검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확진자 중 2에서 8.5%는 항체 검사에서 전혀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적은 양의 바이러스에 노출돼 면역 체계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구팀은 또 항체가 형성된 환자는 최장 2개월 동안 항체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바이러스에 다시 노출됐을 때 추가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면역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항암 나노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전상용 교수팀은 체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나노 입자 기반의 항암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노 입자는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 면역 반응을 자극해 차세대 암 치료제로 주목받는 면역 항암제와 병용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전자담배 가열 온도가 250도를 넘으면 유해물질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측정하는 표준 연기 발생 시스템을 이용해 실험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전자담배 독성 영향평가 시험 지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자담배의 유해성 연구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사회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모든 국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장관은 정보통신기기 개발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고령층과 장애인 등이 불편 없이 디지털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 기업인들이 참석해 애로사항과 관련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고려대와 성균관대 등 9개 대학이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ICT 인재 양성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선정된 대학에 최대 5년간 연 2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9개 대학은 매년 230여 명의 석박사를 배출할 계획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어린이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에 비디오 게임을 기반으로 한 치료를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FDA는 미 디지털 치료 기기 개발사인 아킬리 인터랙티브 랩의 비디오 게임 인데버 RX가 ADHD 어린이의 주의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게임을 기반으로 한 치료 방식을 승인했습니다. FDA가 ADHD 증상 완화를 위해 디지털 치료 기기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측되고 있죠. 지난주에는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폭염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가 다양하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폭염 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옛 선조들은 무더운 여름날 강바람을 쐬면서 더위를 식혔다고 합니다. 우리도 더우면은 한강을 찾곤 하잖아요. 자, 이처럼 같은 도심이라도 주변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좀 온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YTN의 그 정혜윤 기자가 주요 지역의 기온을 직접 측정해 보도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네. 이 도심에서 가장 뜨거운 곳은 아스팔트 도로였다고 해요. 지난 10일이었죠. 오후 1시에 기상청 서울 관측 기온은 33도였는데 도로 표면 온도는 51도로 대기 온도보다 거의 20도 이상 높았습니다. 네. 도로 옆 인도는 아스팔트 도로보다 낮은 40도나 됩니다. 예. 그런데 요즘 왜 그 더위를 피하려고 횡단보도 쪽에 설치된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네. 이곳의 표면 온도는 25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그늘막이 더위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도심 속 하천인 청계천에서 기온을 재보니까 그늘은 20.9도, 물가는 17.7도로 도심 공식 기온보다 10도 이상 낮았다고 해요. 예. 또 한강 역시 바람이 한번 불 때마다 피부 온도를 떨어뜨리면서 체감 온도가 약 2도에서 3도가량 낮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같은 도심이어도 아스팔트와 그늘 그리고 물가의 기온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기온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더위를 나타내는 가장 편한 지수가 기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온으로 많이 측정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 사람이 느끼는 더위는 기온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죠. 그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기상청의 폭염특보인데요. 그동안 단지 기온만을 가지고 폭염특보를 발령을 했는데 2018년 또 2019년 폭염 때 보니까 기온이 폭염 기준보다도 낮은데 많은 온열 질환자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기온 외에 습도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올해 폭염특보 기준을 바꿨습니다. 예. 기온에다가 습도의 영향을 더한 체감온도가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이틀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를 발표해 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개정한 폭염특보는 사람이 실제 느끼는 체감기온이 33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또 체감기온이 35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를 발령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온과 더불어서 습도를 고려한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가 바뀐다는 건데요. 그럼 체감 온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동일한 기온에서 습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실제 사람이 느끼는 체감 기온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상청에서 만든 체감 온도는 기온이 30도에서 40도 범위입니다. 네. 이때 습도 50%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습도가 10% 증가할 거나 혹은 감소함에 따라서 체감하는 온도가 약 1도 증가 혹은 1도 감소로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요. 기온이 33도입니다. 근데 이때 습도가 40%라면 1도가 감소하면서 체감 기온은 32도가 되는 것이고요. 네. 이때 습도가 60%라면 1도가 더해지면서 34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꾸면 폭염특보 발표 일수도 변합니다. 기상청이 분석해본 폭염특보 개선으로 인한 폭염 발표 횟수는 내륙 지역으로는 평균 0.31 정도 감소를 하는데 예. 반면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은 해안 지역은 평균 8.6일 정도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는 3.7일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예. 한편 기상청은 폭염특보에 체감온도를 도입한 것 외에도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의 장기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폭염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또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가 포함되어 있는 이 새로운 개념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국민의 건강 관리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고정된 사고방식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더위가 어떻게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더위는 기온과 습도로만 다 나타낼 수는 없어요. 예. 제가 이제 공군에서 기상장교로 근무할 때 보면은 활주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뜨거운 여름날 활주로에 달걀을 딱 깨뜨리면 달걀 후라이가 될 정도로 무척 덥습니다. 예. 문제는 기온만이 아니라 활주로에서 올라오는 복사열
또 일사 영양 등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진 그 지휘관에게 폭염 시에 활주로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건강을 고려한 근무를 조언한 적도 있습니다. 공군에서는 병사들에 의해서 야외 훈련이나 작전을 할 때 사용하는 무더위 지수가 있습니다. 바로 WBGT 지수입니다. 네, WBGT 지수 사실 이름도 참 생소한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기온과 습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떤 요소가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나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35도라고 하더라도 그런 폭염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습도나 기류 등에 따라서 신체가 느끼는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관측 또 관리가 필요한 재난이라고 저는 폭염을 보는데 특히 이제 폭염 야외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군인, 농민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또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없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이 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에 반해서 WBGT 지수는 우리가 흔히 온열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온열 지수는 미국 국방부가 훈련병의 야외 훈련 때 열사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한 지수입니다. 일반적 대기 온도를 기준으로 삼는 폭염특보와는 달리 기온은 물론 습도, 복사열, 기류 이런 것들을 주요 지표로 만들었는데요. 뜨거운 야외 아스팔트 위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늘막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 대기 온도는 33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는 70도까지 올라가니까 아스팔트에서 복사되어 올라오는 열이 엄청나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은 폭염 기준이 바뀌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가 농촌의 노인분들이 밭을 매다가 많이 쓰러지시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도 실제로 땅에서 반사되는 복사열이 기온에 더해지면서 실제 사람이 받는 체감 기온은 엄청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 국방부에서 온열 지수를 5단계로 나눠서 훈련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가 안전 단계, 이게 이제 지수로다 20일 미만인데 수분 공급이 필요한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가 주의 단계입니다. 20일 이상에서 25 미만, 이때 운동을 자제하는 단계입니다. 실제가 경계 단계로 25 이상 28 미만인데 심한 운동을 30분 이하로 해야 되고 수분 섭취를 꼭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넷째가 위험 단계인데 28 이상 30일 미만으로 심한 운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해야 되고 수분을 꼭 섭취하는 단계고, 다섯째가 매우 위험한 단계입니다. 30일 이상인데 이때는 가급적 야외 활동이나 외출을 제한하는 이런 5단계로 운동 및 야외 활동 지표를 알려주면서 온열 질환을 예방하게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온열 지수를 설명해 주셨는데 기온뿐만 아니라 대지의 복사열이라든지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한 수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온열 지수를 산업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각국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온열 지수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네, 일본은 야외에서 근무하는 산업 현장별로 온열 지수 측정 기구를 배치를 하고 측정값에 따라서 작업 여부 판단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900여 지점의 온열 지수 실황 예보를 제공하면서 폭염 피해를 대폭 줄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온열 지수 수치에 따라서 6시간 이하 근무, 당일 5개 노천 작업 중지 등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야외 산업 회사 또 일부 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좀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폭염 기준이 우리나라에도 조금 좀 도입됐으면 좋겠네요. 네, 폭염이 재작년에 자연재난으로 분류될 만큼 이제 여름철 큰 건강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폭염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장애인이 로봇을 착용하고 신체 능력을 겨루는 사이베슬론 대회 소식 전해드렸죠. 20년간 하반신이 마비돼 있던 김병욱 선수가 로봇의 도움으로 다시 걷게 되는 모습에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로봇의 도움으로 장애를 극복하는 세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가운 쇠붙이를 새로운 희망으로 만드는 것이 과학의 아름다운 마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